네, 바티칸 성당에서 어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자, 교황이 선출됐음을 의미하는 흰 연기가 피어오른 거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본다면 뭐 어제 새벽쯤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가 누구인지, 누가 선출됐는지 그 이름이 공식 발표된 거는 미국 시간으로 본다면 어제 이제 오전 한 10시, 11시, LA 기준으로 한 10시, 11시 그때 됐습니다. 뭐 뉴욕 동부 쪽으로 보면 한 1시, 2시쯤 됐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티칸에서 발표된 새 교황의 이름이 미국 이름이었습니다. 풀네임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는 이제 추기경이었습니다. 로버트, 미국 이름이죠. 로버트. 네, 미국 출신 추기경이 선출됐습니다. 네,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는 그 추기경이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 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바티칸은 그가 앞으로 사용할 그 교황 직위명은 레오 14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레오 14세 교황은요, 이제 교황명이 그렇게 발표된 직후에 성 베드로 성당 그 높은데 그 발코니에 나와서 광장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군중의 환호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어로 한마디 첫 일성을 했습니다. 뭐냐? 무슨 말을 첫 일성으로 했느냐? 모두에게 평화를 이라는 말을 그의 첫 일성으로 띄웠습니다. 자, 1955년생으로 시카고 태생인 그 신임 교황은요, 성 아우구스티노 이 수도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1982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페루에서 그런데 오랫동안 사목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출신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됐어? 정말 우리나라의 큰 영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짧은 그 축하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영광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SNS에 즉각 축하 글을 올리면서 정말로 축하한다.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빨리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본명은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그리고 이제 교황명은 레오 14세, 이 신임 교황. 그는 어떤 사람인지 잠시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955년 9월 14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 시카고 태생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도 다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신임 교황의 그 가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혈통을 지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지만 유럽 쪽의 혈통을 가진 전형적인 그런 분이죠. 자, 1977년 빌라노바 대학교에서 수학 학사 학위, 이때부터 대학부터 신부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요. 대학교 때는 속세에서 정규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수학과. 그걸로 이제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성 아우구스티노 이 수도회에 입회를 해서 1982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황대학교에서 교회법 석사 그리고 교회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이 학문적인 기반도 닦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페루에서의 선교 사역을 오래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페루에서의 선교 활동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 경력이 가장 주목되는 그의 이력입니다. 자, 신임 교황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페루에서 오랫동안 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부도 했고요. 본당 신부도 했고요. 또 수도원장, 또 신학교 교수 등 다양한 역할을 페루에서 오래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로마로 옮겨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로마에서 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총장으로 이 봉사를 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 해당 교구의 주교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서품을 받았죠. 바티칸에서의 주요 역할을 잠시 보면요. 2023년 1월에 그 얼마 전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주교
주교부 장관, 이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이 전 세계 주교 임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023년 9월에는 추기경으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불과 이제 두세 달 전 올해 2월에 알바노 교구의 추기경 주교로, 추기경 중에서 이제 높은 자리인 추기경 주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개인적인 특징을 보면요. 그 레오 14세 신임 교황은 영어는 물론 당연히 잘하시고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렌치, 그리고 포르투기스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라틴어와 독일어도 뭐 읽고 쓰고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으며 이 교회의 일치와 뭐 참여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 등등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선종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이기 때문에 그의 좀 뜻을 잘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통 보수파 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진보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다국어 구사 능력 이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도전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사실은 바티칸에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가톨릭 교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신임 레오 14세 교황은 현재 가톨릭 교회 내의 분열 뭐 이번에 교황을 선출할 때도 보수파가 돼야 되니 진보파가 돼야 되니 치열한 로비가 있고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열상 그리고 성직자 성추문 문제 등 이런 것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바티칸 재정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좀 강화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젠더 문제, 또 성소수자 관련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교계에서 이 사회와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타협은 없다, 교리는 교리다, 뭐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가톨릭 교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자다라는 평가를 추기경들 사이에서 받았기 때문에 선출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출신 교황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첫 일성으로 외친 말 앞서 말씀드렸죠. 모두에게 평화를 좀 이 말이 꼭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죠. 연준은 동결 발표를 어제 하면서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현재로서는 우려되는 사항이 그 부분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라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런 말을 공개적인 메시지로 썼어요, 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면서도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좀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더블로 안 좋은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JP 모건의 데이비 켈리는 연준이 어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부수적으로 밝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명서 발표했다 그러죠. 그 데이비 켈리, JP 모건은 그 수석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 성명을 잘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문 같았다. 뭐 이렇게 심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 지금 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다 같이 악화되고 그래서 경기가 이중으로 안 좋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잔뜩 담아놨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동결 조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 인하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말 듣지 않았죠. 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연준의 첫 금리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동결된 겁니다. 저런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러나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다시 동결을 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의 이 관계가 좀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적법성 논란, 그게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그런 일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원은 그런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민자 추방 조치에는 금지하라라는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다 보낼지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 드러났죠. 리비아에다가 타진했어요. 불체자 추방할 테니까 좀 받아줄래?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공군의 그 커다란 수송기 있죠. 제일 유명한 공군 수송기 C-17. 그 C-17은요, 이미 그 샌앤토니오에서 출발해서 리비아 미스타라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 항로 그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정부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그 난민 신청자 등 불법 이민자를 리비아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했고 일반 사람들도 그 보도를 놓고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정부 당국자는 불법 이민자를 태운 항공기가 언제 출발할지 또 향후 또 다른 이민자들도 그 리비아로 계속해서 이송할지 이 부분은 분명하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언제 갈지 이건 아직 불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그런데 이제 리비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리비아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지난 2011년 소위 아랍의 봄이라는 그 혁명이 여파로 그때 이제 기억하시죠? 아랍의 봄. 그 혁명의 여파로 이제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면은 정말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탁 들어서길 다들 원했는데 이게 더 안 좋아졌어요. 뭐 그렇다고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치안과 관련해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무부는 범죄, 무슨 테러, 납치, 무력 충돌 등등등을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느냐, 미국민에 대해서 그 웬만하면 가지 말라라는 그 조치, 소위 말해서 여행 금지 국가의 리비아를 그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정부가 리비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 막 보낸다라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무부는요, 리비아의 그 교도소나 구금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환경,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상황이라고 리비아의 그 교도소를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미국이요. 그런데 이제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미국 정부가 분명히 위험한 나라라고 규정한 국가로 아무리 불체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글로 보낸다라는 데에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인권단체와 유엔 기구는요, 수년간 리비아에서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도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사실 그 나라가 리비아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보낸다라는 자체에서 사실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정부가 리비아 등 그 제3국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방법원은. 그러면서 연방법원은 이민자 단체가 그 리비아로 이민자 추방을 한다면 그걸 막아달라 하면서 긴급하게 신청한 그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법원이 확실하게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본다면 추방이 임박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리비아로 보내는 걸 못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한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물 밑에서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과연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것을 계속 강행할지 아니면은 읍수하고 일단은 좀 중단할지 리비아로 보내는 걸 지금 아주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의 이주 및 체류와 관련해서 지금 엄격한 단속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반이민 정책은 지금 강화된 이민 정책은 강화된 이민 정책일 뿐이지 반이민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화된 법 적용은 단지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까지도 이 추방 위기에 놓이는 그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부당한 또는 위법한 그런 추방 사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과연 취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묻자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지금은 강화된 이민법이지 반이민법이 아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합법적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국토안보부는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비자나 영주권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자나 영주권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게스트로 우리는 대우한다. 게스트이고 그들이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들은 추방할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단 하고 이제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전제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네, 맞습니다.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사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라 그랬냐? 단 하면서 비자와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권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비자나 영주권을 존중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철회시킬 권리도 미국 정부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한인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요, 한국 갈 때 미국 여권으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90일 이내에만 있으면 괜찮지만 91일 이상 장기간 한국 체류 시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많은 한인들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사례가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한인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이 모양은 오는 8월 인천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 대학 코리아 캠퍼스에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양은 학교의 그 해외 수학, Study Abroad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 수학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지난 4월 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 또 학교 측으로부터 한국 입국을 위해서 이 단기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안내와 함께 이 한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의미하는 코리안 헤리티지 러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이제 영어로는 코리안 헤리티지 러라고 하는데 그 관련 항목을 뒤늦게 알고서 지금 아주 매우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게 뭐냐?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면 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 양쪽 모두가 시민권자였으면 괜찮은데 아빠는 시민권자인데 엄마가 무슨 영주권자나 아니면 학생 비자였고 반대로 아빠는 학생 비자나 투자 비자 또는 미국에 들어온 지사상사 주재원 미국에 들어온 주재원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 엄마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양쪽 다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그 자녀는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미국 시민권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봤을 때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개 국적을 다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살 때는 뭐 한국 국적 소용없지만 이제 이러다가 한국에 좀 뭐 90일 이상 들어가 있을 때는 한국 국적도 해당이 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여권을 갖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별도로 이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데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뭐 국적 이탈 신고를 한다든지 한국 여권을 그럼 받아서 간다든지 이러면 6개월 이상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갑자기 알게 돼서 내가 다음 달에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알고 미리미리 이런 조치를 취해 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양의 수업이 8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양이 지금 막 서둘러서 지금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 안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매우 당황스럽다. 이제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됩니다마는 한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걸 다 하고 한국 여권을 받고 하려면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막 2달 만에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낳을 당시에 부모 2명이 다 시민권자이면 상관없지만 부모 중에 한 명이 영주권자라면 선천적 복주 국적자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2세 아이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이런 케이스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문제 한 번쯤은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 법을 잘 미리 숙지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결혼한 자녀가 해당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교회나 성당이나 무슨 그런데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가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은근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강경한 그 관세 정책에 대한 그 후폭풍 우려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인형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인형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이 같은 공화당 내의 연방 상원의원들도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단절 수준에 이른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걱정이 되자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게 되자 인형을 비유로 하면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소비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강요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아이들이 인형을 그동안 한 30개 정도 사서 갖고 놀던 것을 한 2개 정도만 사서 갖고 놀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어쩌면 그 인형 2개 인형도 평소보다는 조금 비싸질 수도 있다. 그러니 감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런데 국민들의 인내심만을 요구한다. 이런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제 그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 얘기는 뭐 무책임한 감내를 요구한다가 아니라 인형을 30개 갖고 노는 아이들이 2개만 갖고 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좀 너무 서민층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화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형을 30개 살 수 있는 사람이 2개 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30개가 아니라 그냥 2개 정도 겨우 살 수 있었던 그런 형편의 사람이 이제는 그나마 1개도 못 살 상황이 됐다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서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요. 인형의 수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대통령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얼마만큼 인형을 사는 것이 좋은지 정해주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인형 30개 사지 마, 2개만 사 이렇게 정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이어서 랜드폴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TV를 4대를 갖고 있건 1대를 갖고 있건 아니면 아예 TV가 없건 무슨 상관인가 정부에서.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부가 당신에게 TV를 너무 많이 사지 말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이건 어찌 보면 공산당처럼 들린다. 이렇게 심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의원이요. 자,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은요. 인형을 30개씩 사서 놀 수 있는 부유층은 2개로 줄이면 되겠지만 2개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발언으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걱정이다. 이렇게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형 발언이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줄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텐데요. 네. 30개의 인형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이해합니다만은 평소에 2개밖에 사지 못했던 그런 서민들의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요,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을 놓고 아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의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리와 합의하기를 정말로 원한다. 라면서 협의가 잘 진행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미중 무역 합의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미국 내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게 이제 증시하고 비트코인입니다. 증시도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올랐고요. 비트코인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회복해서 10만 달러를 올라갔습니다. 자, 뭐 그 사이에 또 뭐 비트코인은 뭐 등락이 좀 있으니까 오늘 조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 또 그를 통한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돼서 증시와 비트코인이 어제는 좀 많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한 지 이제 100일이 며칠 더 넘었죠. 며칠 전에 100일이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백악관의 안주인을 차지한 아내 멜라니아 여사.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도 백악관의 안주인을 차지한 게 100일이 넘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 머문 날은 100일이 아니라 불과 14일도 채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영부인의 업무 일부가 있는데 그 업무가 있는데 그런 업무의 일부도 그냥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1기 당시에는요, 이 멜라니아 여사는 계속 백악관에만 있어서 소위 집순이로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 2기 행정부에서는 아예 백악관에 있지도 않고 혼자서 매우 독립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래서 어제 백악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멜라니아 여사는 어디에 있는가? 퀘스천 마크 라는 제목, 요게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몇 주 동안 그 대중의 뭐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타워나 아니면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그 사저에 머물고 있지 백악관에 머무는 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영부인의 그 집무실도 있어요, 사실. 그 영부인 집무실이 위치한 백악관 이스트윙에 고용되어 있는 그 직원들은 매일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작 그곳에 멜라니아 여사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도였습니다. 그가 최근에 그 공개 행사, 즉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에 공개 행사에 등장한 것은 이달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같이 간 것, 그리고 지난달 백악관 부활절에 달걀 굴리기 행사에 나온 것, 그리고 국무부에서 그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석한 것, 뭐 딱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인 오하이오 대학의 캐서린 젤리슨 교수는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이 퍼스트 레이디를 본 거는 아주 오래전 트루먼 대통령 때 이후에 지금 처음이다. 그러면서 거의 8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멜라니아 여사도 이렇게 대중의 어떤 시선에 나오는 그런 행사는 거의 안 나오고 두문불출하면서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의 명성이나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익을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멜라니아 여사는요, 지난 1월에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소위 밈 코인이라 그러죠. 유행을 따서 하는 거, 밈 코인, 멜라니아 밈 코인도 있고, 뭐 트럼프 밈 코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을 출시해서 이를 SNS로 막 홍보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공개적인 행사에는 나오는 걸 꺼리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SNS에 내가 이런 밈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요. 영부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아마존과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으로 4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조용히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미국 출신으로 신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으로서의 첫 일성으로 외친 말이 모두에게 평화를 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영부인이라면 뭐 유명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또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냥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앞서 이 신임 레오 14세 교황이 한 일성 모두에게 평화를 이란 말이 좀 무색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모두에게 평화를 도 좋고 그에 앞서서 모두에게 공평함을 이라는 일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평화와 공평 뭐 어찌 보면 뭐 형제 단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평화와 공평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은요, 여러분 모두 공평한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